IWC의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크로노그래프 시계들 중에서 가장 군더더기 없는 현대적인 우아함을 자랑하는 시계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뭔가 특별하다고 할 터치가 없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시계인데, 이상하게도 다 합쳐서 보면 독특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IWC의 시계 중에서 디자인 변경 없이 가장 롱런하고 있는 컬렉션이고, 전 라인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시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만큼 동시대 크로노그래프의 아이콘이 된 시계이고, 중저가 가격대의 시계 회사들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장 사지 못해서 속상하시다거나 생활인의 시계에서 왜 이렇게 비싼 시계를 다뤄 같이 생각하시기보다는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은 시계로 감상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되도록 가격이 얼마라서 엄청나다 혹은 명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같은 영양가 없는 소리는 빼두고, 그동안 저희 채널이 해온 방식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계는 울산의 금가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 제품인데요, 저희 채널에 흔쾌히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이름을 노출하는 걸 딱히 원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저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를 하더라도 어디서 빌려온 시계인지 시계의 출처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델의 역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 시계의 이름이 독일어로 포르투갈 사람을 가리키는 포르투기저라는 데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 시계의 기원은 포르투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때는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드리게스와 테세이라라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온 시계 판매상 2명이 IWC의 본사를 방문합니다. 마린 크로노미터 수준의 정확한 성능을 가진 손목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에 마린 크로노미터는 휴대용 시계가 아니라 배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선박에 설치해 놓고 쓰는 커다란 항해용 시계인데, 그걸 손목 시계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당대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소 무리한 요구였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위대한 시계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에 응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IWC는 보유하고 있는 회중시계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수동 캘리버 74라는 엔진을 탑재를 해서 특별히 제작한 손목 시계를 포르투갈인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손목 시계가 35mm를 넘지 않던 시절이라 회중 시계 무브먼트를 장착한 42mm의 시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느껴졌을 텐데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IWC가 내놓은 답변을 매우 흡족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르투기저의 첫 시계인 모델 번호 325번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커다란 마린 크로노미터 손목 시계라는 개념이 당대에 상당히 혁신적이긴 했지만은 포르투기저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잘 알려졌던 시계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크기도 했으니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을 테고, 당대의 가장 정확한 무브먼트를 사용했으니까 가격도 대중의 접근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비쌌을 겁니다. 포르투기저는 IWC의 정규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아름아름 특별히 주문해서 생산하는 시계였는데요. 1939년부터 1993년까지 다 합쳐도 채 700점이 안 되는 포르투기저가 생산이 됐고, 심지어 70년대와 80년대에는 독일에서만 이 시계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점점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포르투기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1993년에 창사 125주년을 맞은 IWC는 이 전설의 시계를 한정판으로 부활시키기로 합니다. 모델 번호 5441번 주빌리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 시계는 42mm의 원조와 똑같은 사이즈와 스몰 세컨드 수동 무브먼트를 조합해서 첫 시계였던 325번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한 시계였습니다. 사실 325번은 아르데코풍의 섹터 다이얼도 있고 여러가지 다이얼 변형으로 제작이 됐었는데요. 5441번은 그 중에서도 바우하우스풍의 다이얼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후에 IWC 포르투기저를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포르투기저의 부활의 계기가 된 에피소드도 좀 재밌는데요. IWC의 어떤 임원진 한 명이
다른 임원들이랑 생산시설을 순시하는 중에 빈티지 포르투기저 모델을 차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다 멋져 보였는지 다들 그 임원 주위로 모여서 시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멋진 모델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커트 클라우스가 레볼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니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 한정판에 큰 인기에 힘입어서 포르투기저가 정규 라인업으로 처음으로 편입된 건 1995년부터입니다. 미닛 리피터 기능을 장착한 모델 번호 5240번과 스플릿 세컨드 기능을 장착한 라트라팡테 크로노그래프 3712번 이렇게 두 가지 변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중 이후의 컬렉션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건 후자입니다. 1998년에는 스플릿 세컨드 기능을 빼고 3712번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나온 3714번 모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6시, 12시 크로노그래프로서의 포르투기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1990년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시계들보다 단일 모델로서는 성공한 시계일 테고요. 할리우드와 셀럽이 사랑하는 모델로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영화배우 크리스 에반스라든지 디자이너 탐 포드 그리고 정말 의외로 롤링스톤즈의 키스 리처드 같은 사람이 이 시계를 차고 종종 공식 석상이나 인터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3714번은 가장 인기 있는 IWC의 시계로 등극을 하면서 현대 시계 산업의 풍토에서는 이례적으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한 장수 모델이 됩니다. 서브마리너로 치면은 마치 5513번 같은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3714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의 시계인데 IWC의 기준에 맞게 수정을 가하긴 했지만은 벨주 775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게 너무하다라는 지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2018년에 IWC에서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한 한정판 3716을 내놓으면서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다시 정규 컬렉션으로 편입이 되고요.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정말 벨주 7750의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인가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재밌게도 여기서도 3714번의 디자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3716번은 신모델이지만은 케이스백 정도를 디스플레이 형태로 교체를 했을 뿐 3714의 외양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정면에서만 봤을 때는 신모델과 구모델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는 어떻게 급변하는 시계 시장에서 IWC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시중의 크로노그래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로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이 시계가 등장할 당시에 시계 사이즈들이 다 커지기 시작하면서 포르투기저 정도는 더 이상 무지막지하게 큰 시계처럼 보이지 않게 됐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남녀 모두가 이 시계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같은 데서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은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를 애용하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드레스 시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은 어떤 시계줄을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범용성도 갖추고 있어서 점차 완전한 수트를 갖춰 입지 않는 요즘의 비즈니스 환경에 쉬이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계 자체의 매력이 없었다면 환경과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포르투기저의 개별 요소 하나하나는 가격대를 감안할 때 아주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심지어 각 디자인 요소의 사이즈조차도 줄이거나 늘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비례와 균형에서 이 시계의 진가랄까 품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공한 시계들이 의례 그렇겠지만은 칭찬할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모델을 재현하면서도 원본에 대한 충실성과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은 시계입니다.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지만은 럭셔리 시계로서의 어느 정도의 화려함도 갖추고 있고 매우 중후하고 진지한 시계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낡거나 고루한 느낌은 아닙니다. 바로크풍의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 시계나 바우하우스풍의 극단적으로 단순한 시계 사이에서 그 중간에 있는 대중적인 수요를 잘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이 있다면 30m에 그치는 방수 성능일 텐데요. 단순한 드레스 시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용성을 가진 디자인의 시계인데다가 마린 크로노미터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시계인데
그리고 가격이 리테일가로 보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시계인데 물에 이렇게 취약하다는 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모델은 구형 모델 중에서도 은색 다이얼의 금색 인덱스와 시분침이 매칭되어 있는 3714-45번 모델입니다. 주행 기록이 전혀 없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보다 검증된 범용 무브먼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제품이 나온 뒤에도 일부러 구형을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시계와 비슷한 상태의 중고 3714는 600만원대 정도에 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의 지름은 40.9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8mm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베젤이 거의 없다 싶어서 체감되는 케이스 사이즈는 외려 수치보다 큰데 또 러그 투 러그는 길지 않아서 가는 손목에 나름대로 친화적인 묘한 시계입니다. 방수 성능이 부족하긴 하지만 대신에 두께는 12.8mm로 벨주 7750 기반의 시계치고는 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아주 괜찮은 겁니다. 시계줄을 연결할 수 있는 러그의 폭은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엘리게이터 스트랩은 20mm에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15.2cm 둘레의 여성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다이얼이 엄청 커 보이는데 러그 투 러그가 길지가 않고 옆에서 보면 케이스가 커다랗게 아치를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는 손목에서도 넘치지 않고 잘 감싸줍니다. 포르투기저 라인업은 아마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남자 시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서는 다이얼이 커 보인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이 약간 커 보이는 듯하게 차는 것도 예쁘지만은 굵은 손목에서도 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이런 유형의 시계가 그렇듯이 손목 위에 차보면 더 예쁜 시계 같네요. 얼핏 보면 흔하디흔한 드레스 시계의 케이스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로 얇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이 마치 확대된 듯한 재밌는 시각적 효과를 연출을 하고요. 이 오버사이즈 다이얼을 칼라트라바풍의 속도감 있게 두께와 너비가 좁아지는 우아한 러그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베젤과 러그의 정면은 다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베젤 부분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 부분으로부터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재밌습니다. 폴리시된 베젤을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는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이 커다란 아치를 그리면서 떠받치고 있는 형태이고요. 케이스백도 살짝 돔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층층이 쌓은 것처럼 만든 케이스의 장점이 수치에 비해서 실제 찼을 때 두께가 많이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니시의 수준도 높고 디테일이 은근히 있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튀는 요소들은 없습니다. 가령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 쿠션은 화려하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버섯 형태이고 용두 역시 코인 엣지를 두르고 있는 일반적인 원통의 형태이죠. 물론 용두의 정면을 보시면은 인상적이게도 IWC의 로고와 함께 라틴어로 프로버스 스카프시아라는 정교한 각인을 새겨두긴 했습니다. 이 문구는 IWC의 소재지인 샤프하우젠의 뛰어난 기술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계 유리로는 양면을 다 무반사 처리를 입힌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했습니다. 살짝 배를 내민 듯이 볼록한 사파이어 유리고요. 더블돔이어서 시각적 왜곡은 없이 다이얼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군더더기 없지만은 은근한 디테일이 있는 다이얼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폴리시가 되어 있는 도금 다이얼 위에 금색의 폴리시된 숫자 인덱스와 시분 초침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IWC의 은도금 다이얼은 은색이라기보다는 흰색에 더 가까운데 빛의 양이나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은은한 금속성 광택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따뜻한 금색을 더해 놓으니까 은도금 다이얼인데도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고 크림색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원조 포르투기저가 마린 크로노미터를 손목시계로 만들려고 한 시도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계처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진 마린 크로노미터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충실한 다이얼 구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마린 크로노미터를 보면은 12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고 6시 방향에 스몰 세컨드가 있는 시계들이 많았잖아요. 얘도 서브 다이얼이 2개여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유형의 마린 크로노미터를 연상시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재밌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정면 사진으로만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깊이감입니다.
우선 빗면으로 만들어진 르호가 다이얼의 주변을 두르고 있어서 분화구처럼 생긴 구성인데요. 금색의 인덱스는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솟아 올라와 있고 동심원을 촘촘하게 새겨놓은 서브 다이얼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동글동글한 원 모양 눈금들이 위로 솟아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꺼져 있다는 점입니다. 색상 선택도 재밌습니다. 다이얼에 단조롭게 금색만 사용한 게 아니라 크로노그래프의 대바늘 그리고 12시 방향에 있는 60분 카운터에다가는 파란색 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깊이감과 색상의 사용이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미니멀리즘 지향의 다이얼을 상당히 생동감 있고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시분침은 IWC의 명성답게 우아한 입체감과 섬세한 피니쉬를 갖고 있고 다이얼의 지름에 맞는 완벽한 길이로 제작이 됐습니다. 나머지 바늘들은 상당히 가늘고 뾰족한데요. 그래도 읽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얼에 이런저런 프린트들을 좀 적어놓은 편인데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양쪽에다가 딱 2줄씩 맞춰서 좌우 대칭을 이룰 수 있게 한 것도 멋집니다. 상하 좌우 대칭이 완벽해서 좋은 비례와 균형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날짜창은 완벽한 대칭을 위해서 날려버린 것 같네요. 이 멋진 다이얼 아래에 장착된 엔진은 IWC79350이라는 무브먼트인데 다른 게 아니라 벨주 7750을 IWC의 기준에 맞게 수정한 무브먼트입니다. 벨주 7750은 시간당 진동수가 28,800회에 파워 리저브 44시간의 스펙을 가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스위스의 대표적인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데요.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무브먼트이긴 하지만은 사용감이 딱히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몇백만 원대 시계라면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리테일가가 1,000만 원이 넘는 시계였으니까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표적으로 이 캔 방식으로 구동하는 크로노그래프라서 컬럼 힐 방식의 크로노그래프에 비해서 2시 방향에 푸셔를 넣어서 처음 구동시키는 게 상당히 빡빡하고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한쪽으로만 걸려 있어서 단방향 로터가 이게 헛도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진동과 소음이 상당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수동 감기를 할 때도 용도를 돌리는 느낌이 대체로 스위스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 할 때 느낌이 부드럽다고 하지만은 벨주 7750은 그렇게까지 쾌적하지 않습니다. 기능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강력한 툴화치도 아니고 이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시계에 7750을 넣는 게 맞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던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7750과 달리 페룰라주 패턴 등으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게 상대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3714는 뒷면에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아니라 폴리시된 테두리에 그냥 사틴 브러쉬로 평범하게 마감이 된 단순한 케이스백을 넣고 있어서 무브먼트를 직접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 스트랩은 고급스럽습니다. 커다란 블록 무늬가 들어간 엘리게이터 가죽줄인데 무늬가 돋보이도록 유광에 처리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바느질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두툼해서 실체감이 있고 피부에 닿는 부분의 촉감도 부드럽습니다. 핀버클이 아니라 폴드오버 클래스프를 장착을 했는데 당연히 이것도 상당히 든든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파사드 부분을 보시면 사틴 브러쉬된 바탕 위에다가 IWC 로고를 음각으로 새기고 모서리 부분은 폴리시를 해서 고급스럽게 각진 버클을 연출을 했고요. 클래스프를 열어봐도 든든한 밀드 클래스프가 보이시죠? 그리고 안쪽에는 샌드블라스트된 바탕에다가 IWC 로고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나머지는 다 폴리시를 했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고급감이 있는 클래스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해보죠. 누군가가 IWC의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가 20년간의 시계 디자인 중에서 최고다, 가장 핸섬한 디자인이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시계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니까 매력이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IWC를 대표하는 시계는 빅파일럿 같은 파일럿 시계라고 생각했는데 왜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가 더 많은 사랑을 오랫동안 받았는지를 오늘에서야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